1866년 한양 안국동 감고당. 해가 기운 방 안에서 15살 소녀가 혼자 책을 읽고 있습니다. 방 안에 불을 떼줄 하인도 밥상을 차려줄 어머니도 이 시각에는 곁에 없었죠. 이 소녀의 이름은 민자영. 8살에 아버지를 잃었고 여흥민 씨 집안의 먼 친척집을 전전하다 한양으로 올라온 아이였습니다. 민자영의 집안은 명문이었지만 이름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치록은 벼슬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채 세상을 떠났고 재산은 남아있지 않았죠. 조선시대에 아버지 없는 양반집 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녀에게는 다른 아이들과 구별되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도 여자들이 읽던 소설이나 언문이 아니라 중국 고전과 역사서를 읽었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직접 가르쳤던 것이 씨앗이 되어 혼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가르쳐줄 스승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부모 잃은 소녀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 아버지가 남긴 책을 읽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소녀가 훗날 조선의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30년 뒤 외국 자객의 칼에 자기 침전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한나라의 왕궁 한복판에서 외국인들이 왕비를 찾아 방방이 뒤지고 끌어내고 살해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사건의 진짜 맥락을 알고 나면 우리가 알던 명성황후도 고종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감고당. 지금 서울 안국동 덕성여자대학교 근처에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검색하면 찾아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130년 전 한 소녀가 홀로 책을 읽던 그 집의 흔적이 서울 한복판에 아직 있는 거죠. 이 소녀가 왕비 후보로 이름이 오른 건 1866년 고종의 혼례를 앞두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흥선대원군이 만만한 며느리를 골랐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사극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없고 뒷배 없고 다루기 쉬울 거라고 판단해서 골랐다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밀한 정치 감각을 가진 인물 중 하나입니다. 왕족도 아닌 자리에서 아들을 왕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며느리를 고르면서 단순히 만만해서 골랐을까요?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 계산이 보입니다. 대원군이 경계한 건 외척의 힘이었습니다. 안동 김씨가 60년 넘게 나라를 쥐락펴락한 걸 지켜본 사람입니다. 왕비의 친정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다음 권력의 중심이 됩니다. 민자영의 아버지 민치록은 이미 죽었습니다. 오빠도 없었고 집안에 실권을 쥔 어른이 없었죠. 대원군 입장에서 이건 만만한 며느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외척이 형성될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왕비는 들이돼 왕비 뒤에 권력이 붙지 못하게 하려는 설계였던 거죠. 한마디로 민자영은 사람으로 선택된 게 아니라 조건으로 선택된 겁니다. 16살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왕비 간택 통보를 받습니다. 기뻤을까요? 조선시대 왕비 간택은 요즘으로 치면 결혼이 아니라 입사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퇴사가 불가능한 입사. 시아버지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이고 남편은 그 아버지 밑에서 아직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14살 소년입니다. 궁궐 안에는 이미 자리 잡은 후궁들이 있었고 시어머니 격인 대왕 대비 조씨의 눈치까지 봐야 했습니다. 그곳에 연줄도 편도 정보도 없는 16살이 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 놓인다면 첫날 밤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민자영이 궁에 들어가서 처음 몇 년간 한 일은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기록에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보통은 이걸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로 읽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이 침묵 자체가 전략일 수 있습니다. 궁궐은 수백 명의 눈이 지켜보는 공간입니다. 왕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가 모두 보고됩니다. 16에 아무 기반 없이 들어온 여자가 처음부터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시아버지의 표적이 됩니다. 민자영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기록에 남을 만큼은 나서지 않았어요. 대신 무엇을 했을까요? 지켜봤겠죠. 자, 이제 남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고종. 우리가 아는 이미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무능하고 우유부단하고 아내한테 끌려다니고 나라를 말아먹은 왕. 이 이미지 어디서 왔을까요? 상당 부분은 일제가 만든 겁니다. 한성신보라는 일본 관변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은 고종을 체계적으로 판단력 없는 왕으로 그렸고 명성황후를 사치스럽고 국정을 농단하는 여자로 그렸습니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면 조선의 왕이 무능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기록을 보면 고종은 좀 다른 사람입니다. 고종은 12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쥐고 아들은 이름뿐인 왕이었죠. 이 구조가 10년 가까이 이어집니다. 고종이 22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종이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위 10년 차인 1873년 최익현이 대원군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고종은 이 상소를 계기로 아버지를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이 사건을 보통 명성황후가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명성황후의 역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고종 본인입니다. 아버지를 물러나게 한다는 건 유교 국가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창업주 아버지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대기업에서 2세 아들이 이사회를 열어 아버지를 퇴임시킨 겁니다. 고종은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가진 카드가 극도로 제한적이었을 뿐이죠. 고종의 처지를 이해하려면 조선 후기 왕권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왕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의정부가 있고 비변사가 있고 지방에는 왕의 명령이 닿지 않는 영역이 넓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까지 있었으니 고종이 쓸 수 있는 공간은 바늘구멍만 했습니다. 그 바늘구멍 같은 공간에서 고종은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 동맹이 민자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흔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사극에서도 그렇게 그리죠.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정략 결혼으로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연애 감정이 있었을 리 없습니다. 결혼 초기 고종에게는 이미 후궁이 있었습니다. 영보당 이씨라는 궁녀와의 사이에서 아들 완화군이 태어났는데 이게 명성황후가 왕비가 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의 일입니다. 명성황후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16에 시집 와서 남편의 아이를 낳기도 전에 후궁이 먼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조선에서 왕비의 존재 이유는 후계자를 낳는 것이었으니 이건 단순한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1871년 명성황후는 첫 아들을 낳습니다. 궁궐 전체가 경사에 들떴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나흘 만에 죽습니다. 항문이 막힌 채 태어난 선천성 질환이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수술로 살릴 수 있는 병이지만 130년 전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흘. 아이의 얼굴을 겨우 보고 이름도 짓기 전에 아이를 보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민간에 퍼진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에 흥선대원군이 산삼을 먹여 해를 끼쳤다는 소문이에요. 이건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실록에는 대변이 통하지 않는 증세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중요한 건 이 소문이 퍼졌다는 것 자체입니다. 명성황후와 대원군의 관계가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첫 아이를 잃은 뒤 명성황후는 달라집니다. 궁궐 안에서 더 이상 침묵만 하고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명성황후에 대한 가장 뿌리 깊은 통념 하나를 꺼내야 합니다. 사치스럽고 무당에 빠지고 민씨 일가를 끌어들여 나라를 망친 여자. 이 이미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으시죠? 그런데 이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추적해 봅시다. 사치라는 비판의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면 황현이라는 사람이 쓴 매천야록이 나옵니다. 흥선대원군이 10년간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렸다는 기록이죠. 황현은 제야 선비였습니다. 궁궐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궁궐 밖에서 떠도는 소문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의 상당 부분은 대원군 측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라는 학계의 분석이 있습니다. 왕을 직접 비판하면 목이 날아가던 시대입니다. 고종에 대한 불만을 왕비에게 돌리는 건 정치적으로 훨씬 안전한 방법이었죠. 조선 역사에서 이런 패턴은 명성황후가 처음이 아닙니다. 국정에 문제가 생기면 왕 대신 왕비가 욕을 먹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명성황후를 직접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1895년 영국의 여행가이자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조선에 왔습니다. 당시 63살이 넘은 나이에 세계를 누비던 전문 기행 작가였죠. 비숍은 고종과 명성황후를 여러 차례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특히 대화의 내용에 흥미를 갖게 되면 그녀의 얼굴은 눈부신 지성미로 빛났다. 나는 그녀의 기묘한 정치적 영향력, 왕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수하에 넣고 지휘하는 통치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조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외부인입니다.
영국인이고 일본 편도 조선 편도 아니었어요. 비숍이 명성황후의 외모에 대해 남긴 기록도 흥미롭습니다. 중전마마는 장신구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고 거의 걸친 것이 없었다. 목걸이와 브로치 또는 팔찌를 한 것을 본 적도 없었다. 복색에서 드러난 그녀의 취향이 그토록 소박하고 세련된 것이라면 반쯤 문명화한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떠올려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치스러운 왕비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미국 공사부인 로즈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뛰어난 침착성과 언제나 무엇인가를 탐색해내려는 듯한 눈빛을 지닌 총명한 여인이었다. 미국인 선교사의 아내 릴리어스 언더우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황후는 누구보다도 국익을 위해 헌신한 기민하고 유능한 외교관이었다. 서재필은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비는 실로 당할 길 없는 지략과 재략을 지닌 걸물이었소. 서재필,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이 5명이 모여도 명성황후 앞에 가면 기선을 잡혀서 머리를 긁적거리며 물러나왔다고 했습니다. 누가 한 말이 아니라 서재필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자기가 당한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한 가지가 선명해집니다. 궁궐 밖에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사치스럽고 무능한 여자라고 했고 궁궐 안에서 직접 만난 사람들은 본 적 없는 수준의 지략가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래서 명성황후를 한 줄로 다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외교관이 될 수 없었던 여자가 사실상 조선 외교의 중심에서 각국 공사들과 직접 소통한 인물. 이건 교과서에 없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사이가 좋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으면 간단하겠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고종에게는 후궁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된 건 엄상궁, 훗날 엄귀비로 불리게 되는 여인이었죠. 엄씨는 8살에 궁에 들어와 궁녀로 자란 사람입니다. 을미사변 직후 고종의 시중을 들다가 고종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들 영친왕까지 낳게 됩니다. 명성황후가 살아있을 때부터 고종의 후궁 문제는 존재했습니다. 영보당 이씨, 귀인장씨, 그리고 또 다른 궁녀들. 고종실록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고종이 명성황후 사후에 직접 쓴 어제행록에 한 문장이 나옵니다. 짐이 잘못하여 화합을 깨뜨리는 일이 있으면 황후는 반드시 아침을 기다려 바로잡았다. 이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짐이 잘못하여 화합을 깨뜨리는 일.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짐작이 가시죠. 고종 본인이 후궁 문제로 갈등이 있었음을 에둘러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침을 기다려 바로잡았다는 부분. 밤에 감정적으로 터뜨리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서 이성적으로 말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서는 장면입니다. 왕의 후궁 문제에 대해 왕비가 감정을 억누르고 전략적으로 대응했다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건 이 갈등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위기마다 서로를 선택했다는 패턴입니다. 1882년 이모군란. 군인들이 궁궐을 습격하고 왕비를 죽이려 했을 때 명성황후는 궁녀 차림으로 탈출합니다. 흥선대원군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왕비가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종은 이 발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고종이 아내를 포기한 걸까요?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종은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성황후의 생존과 복귀를 전제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청군이 대원군을 납치해가고 상황이 안정되자 명성황후는 돌아왔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급진 개화파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고종은 명성황후와 세자를 먼저 피신시켰습니다. 어제행록에 의하면 명성황후는 성의 동쪽에 피해 있으면서 자성을 호위하고 세자를 보호하였는데 창황한 가운데도 시종한 사람들이 한 명도 흩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건 평소 이 사람이 주변에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894년 갑오년 일본군이 경복궁에 들어왔을 때 고종이 명성황후와 세자에게 건천궁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명성황후의 대답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 궁궐 안에서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차라리 여기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칼자루를 잃어서 여러 역적의 머리를 베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럴 바에야 포용해서 흉악한 무기의 끝을 늦추어 놓는 것만 못합니다. 칼자루,
즉 군사력을 이미 빼앗긴 상황에서 힘으로 맞서는 대신 포용이라는 외교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궁궐에 외국 군대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무능하고 사치스러운 여자였을까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갑오년의 일본군 침입. 세 번의 위기에서 두 사람은 매번 서로를 선택합니다. 사랑이었는지, 정치적 동맹이었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두 사람이 서로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1895년 조선을 둘러싼 판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거머쥐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삼국 간섭이라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일본에 압력을 넣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요동반도를 중국에 돌려줘라. 일본은 굴복합니다. 피를 흘려 얻은 것을 토해내야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회사가 경쟁 입찰에서 이겨 대형 계약을 따냈는데 더 큰 회사 세 곳이 연합해서 그 계약 포기해라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내부에 분노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명성황후가 움직입니다. 명성황후는 삼국 간섭의 중심에 있는 러시아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접촉하고 일본 세력을 견제할 카드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 한 거죠. 이것은 국제 정세를 정확히 읽은 판단이었습니다. 삼국 간섭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힘은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카드였으니까요. 명성황후는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일본이 훈련시킨 조선 훈련대를 해산하려 한 겁니다. 조선 훈련대는 일본이 만든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일본인 교관이 훈련을 시키고 사실상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었죠. 명성황후가 이 훈련대를 해산하면 일본은 조선에서 군사적 지렛대를 잃게 됩니다. 동시에 러시아 군사교관을 초빙해서 새 군대를 만들 계획이었어요. 일본 입장에서 이건 재앙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이기고도 삼국 간섭으로 토해내야 했는데 이제 조선마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면 메이지 유신 이후 쌓아온 대륙 전략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우라 고로. 일본 육군 중장 출신. 1895년 9월 1일 미우라가 조선 주재 일본 공사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서울에 도착한 지 37일 뒤에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37일. 한 달하고 일주일. 보통 외교관이 새 나라에 부임하면 석 달에서 반년 정도는 현지 파악에 시간을 씁니다. 미우라는 37일 만에 한 나라의 왕비를 살해하는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이건 부임 후에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임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미우라의 전임자인 이노우에 가오루는 떠나기 전에 명성황후와 고종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이 왕실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안심시킨 뒤에 떠난 겁니다. 이노우에가 서울을 떠난 날짜는 을미사변 20일 전입니다. 이 모든 일정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톱니 나바퀴가 너무 정확하게 맞물립니다. 작전명은 여우사냥이었습니다. 왕비를 여우에 비유한 겁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이날 있었던 일을 감정 없이 시간순으로 복원하겠습니다. 새벽 5시 무렵 춘생문 쪽에서 큰 구호 소리와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몇 분 뒤 추성문 방향에서 총성이 터집니다. 담을 넘은 일본인 무장 집단이 궁궐 경비병에게 발포합니다. 경비병들은 무기와 군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도주합니다. 일본인 56명이 사다리를 타고 광화문 담을 넘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 일본인 교관에게 훈련받은 조선 훈련대가 궁궐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궁궐 경비병은 원래 1,500명이었습니다. 새벽 5시 10분 남아있는 병력은 250명에서 300명. 불과 10분 만에 1,000명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의 출근 시간으로 치면 알람이 울리고 이를 닦는 사이에 한나라 왕궁의 방어선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미국인 군사고문 다이 장군이 남은 경비병을 모아 제2방어선을 만들었지만 일본 측은 머리 위로 총을 쏘며 위협 사격을 합니다. 경비병들은 총 한 발 쏘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경비병들은 싸우지 않았을까? 궁궐 시위대는 편성된 지 겨우 3개월이었습니다. 무기와 탄약이 빈약했고 실전 경험이 전무했죠. 반면 난입한 측은 일본 정규군 수비대 600명, 조선훈련대 800명, 일본 낭인 56명, 총 1,400명이 넘는 무장 집단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싸운 게 아니라 싸울 수 없었던 겁니다. 궁궐 안에는 당시 러시아인 건축가 세레딘 사바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종의 궁궐 건축을 돕기 위해 조선에 와 있던 민간인이에요. 사바틴은 혼란 속에서 떠밀려 왕비의 처소 앞까지 밀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증언합니다. 사바틴의 증언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사복을 입은 일본인 폭도 5명이 긴 칼을 들고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앞뒤로 뛰어다니고 있었다. 일본인 폭도들은 1012명의 궁녀들을 왕후의 침전에서 2m가 넘는 창 밖에들에 내던졌다. 놀랍게도 궁녀들은 한 사람도 달아나거나 소리 지르거나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머리채를 잡혔을 때도 창 밖으로 던져졌을 때도 시종일관 묵묵히 침묵을 지키며 무서운 고통을 참고 있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궁녀들이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요? 사바틴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조선 여성의 고매한 순절 정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소리를 지르면 왕비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이 창 밖으로 던져지는 순간에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칼을 든 일본인 5명이 사바틴에게 달려옵니다. 왕후는 어디 있느냐? 사바틴은 궁중 법도상 왕후를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목숨을 구걸합니다. 일본인 두목이 사바틴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사바틴이 광화문을 나선 시각은 아침 6시. 5시 50분경까지 내가 왕후의 처소에 있었던 동안 그곳에서 일본인 폭도들은 왕후를 찾아내지 못했다. 국내부 대신 이경직은 왕비를 보호하다가 살해당합니다. 훈련대 대장 홍계후는 일본인의 칼에 맞은 뒤 총을 8발 맞고 죽습니다. 명성황후가 발견된 것은 그 직후입니다. 미우라 고로 공사는 아침에 경복궁에 들어와 고종을 아련하고 직접 왕후의 시신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낭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증거를 인멸하라. 시신은 궁궐 안록원에서 석유를 뿌려 태워집니다. 이 문장 이후에 제가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이제 궁궐 밖의 이야기입니다. 을미사변 직후 일본은 이 사건을 조선 내부의 정변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배후에 있다는 시나리오를 만든 거죠. 하지만 현장에 외국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인 사바틴, 미국인 다이 장군. 이 사람들이 자국 공사관에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증언이 국제사회로 퍼져나갑니다. 영국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일본 나가사키에서 명성황후 씨의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로 옵니다. 고종을 아련하고 사건의 전말을 자신의 저서에 기록합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각국 공사들이 일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궁지에 몰립니다. 그래서 취한 조치가 관련자를 일본으로 데려가 재판을 연 겁니다.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관련자 48명. 판결. 전원 무죄.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증거를 불태운 건 누구였을까요? 석유를 뿌려 시신을 태운 그 행위가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판결로 돌아온 겁니다. 마치 범인이 CCTV를 부순 뒤 법정에서 CCTV 영상이 없으니 무죄라는 판결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죄로 풀려난 일본 낭인들 중 일부가 훗날 회고록에서 자기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서술합니다. 법정에서는 안 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책에서는 했다고 쓴 겁니다. 재판은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절차일 뿐이었죠. 그래서 이 재판의 의미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범인이 재판관을 겸한 재판. 고종은 아내가 살해된 뒤 무엇을 했을까요? 보통 이 대목에서 고종은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을미사변 직후 고종은 일본과 친일 내각의 감시 속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고종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난 당일 일본은 고종을 압박해서 명성황후를 서인으로 강등하는 조령을 내리게 합니다. 왕후 민씨가 자기의 가까운 무리들을 끌어들여 짐의 총명을 가리며 백성을 착취하고 이 조령의 문체를 가만히 보세요. 고종이 자발적으로 쓴 문장이라고 보기에는 어투 자체가 고종의 다른 글과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만든 시나리오에 고종의 이름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종은 한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은 겁니다. 조선의 법체계에서 사망은 3년상이 끝난 뒤에야 최종 처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망 신고 기간을 따로 정한 법률 자체가 조선에는 없었어요. 고종은 이 법적 빈틈을 이용합니다. 명성황후를 법적으로 아직 살아있는 사람으로 남겨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1882년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가 궁을 빠져나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 전례를 알고 있었기에 빨리 장례를 치러서 왕비는 확실히 죽었다는 기정사실을 만들려 했습니다. 고종은 장례를 미룹니다.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고 1895년 11월 장례 준비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춘생문 사건이 터지면서 중단됩니다. 그 뒤 아관파천으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빠져나가면서 장례는 완전히 멈춥니다. 아관파천 1896년 2월 11일 이것을 보통겁에 질린 왕이 도망친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아관파천 이후 벌어진 일을 보면 도망이 아니라 반격이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고종은 즉시 친일 내각을 해산합니다. 김홍집 총리 대신은 백성들에게 맞아 죽고 어윤중도 같은 운명을 맞습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을 보냅니다. 이 기간 동안 국정의 주도권을 하나씩 되찾아갑니다. 그리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 마신 것이 커피입니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권한 커피를 고종은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돌아온 뒤에도 커피를 마셨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의 시간이 커피 한 잔의 습관으로 남은 겁니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 왕이 아니라 황제, 그리고 황제 즉위식 다음 날 고종은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명성황후를 황후로 책봉한 겁니다. 추존이 아닙니다. 책봉입니다. 추존은 이미 죽은 사람에게 사후의 칭호를 올리는 것이고 책봉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새 직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고종실록 36권, 광무 원년 10월 12일 기록에 분명히 책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빈전에 나아가 황후 책봉의 고유 별전을 지냈다. 2년 전에 살해된 아내를 법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황후로 임명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아내에게 추존이 아닌 책봉을 한다는 건 이 사람은 아직 내 곁에 있다는 선언과 같은 거였습니다. 고종이 직접 쓴 어제행록의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짐은 황후의 몸을 궁 안에서 지키지 못하였다. 아, 내가 황후를 저버렸다. 그리고 이 문장이 반복됩니다. 아, 짐이 황후를 저버렸다. 역사 기록에서 왕이 자신의 실패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문장은 극히 드뭅니다. 황후가 일찍이 짐을 도와서 말한 것이 있는데 근래에 돌아가는 형세를 보면 황후가 일찍이 말한 것이 그대로 됨이 부신 두 쪽이 그대로 맞추어지는 것과 같다. 명성황후가 생전에 예측한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신은 예전에 편지를 봉할 때 쓰던 나무 도장인데 두 쪽으로 쪼갠 것이 정확히 맞물린다는 비유입니다. 아내의 말이 옳았다는 걸 아내가 죽고 나서야 증명하고 있는 남편의 문장입니다. 고종의 사후 행동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하겠습니다. 1895년 아내 살해됨. 장례를 미룸.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 친일 내각 해산.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아내를 황후로 책봉. 1897년 11월 명성황후 국장. 시호를 명성으로 확정. 명성이라는 시호의 뜻은 온 나라에 빛이 미쳤다는 뜻의 명, 예약이 밝게 갖추어졌다는 뜻의 성입니다. 원래 시호는 문성이었는데 정조대왕의 시호와 겹친다는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명성이라는 두 글자가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1919년 고종이 사망합니다. 명성황후의 유해는 원래 서울 청량리 근처 홍릉에 안장되어 있었는데 고종 사망 후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홍릉으로 이장되어 부부가 함께 묻힙니다. 정략 결혼으로 만나 갈등하고 후국 문제로 틀어지고 그러면서도 위기마다 서로를 선택하고 한쪽이 살해당하고 남은 한쪽이 2년을 버텨 복수하듯 대한제국을 세우고 마침내 같은 능에 묻힌 두 사람. 이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보통의 부부 이야기는 아닙니다. 2007년 경복궁 안에 건천궁이 복원되었습니다. 1909년 일제가 강제로 허문 건물을 거의 100년 만에 다시 세운 겁니다. 건천궁 안에 오코루가 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명성황후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지금 경복궁에 가면 걸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관람 시간에 맞추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서면 130년 전 새벽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감각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궁녀들이 창 밖으로 던져지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던 그들. 사바틴이 판자에 매달려 숨어서 목격했던 그 회랑.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아직 없습니다. 명성황후의 온전한 유해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석유로 태웠기 때문입니다. 한나라의 황후가 자기 궁궐 안에서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고 130년이 지나도록 온전한 유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모를 잃고 홀로 자란 16소녀가 어떻게 동아시아 외교판의 중심에 섰고 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는가? 답은 이겁니다. 명성황후는 일본이 조선을 삼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그 사람을 제거했습니다. 일본 측 기록이 이를 직접 증명합니다. 한성신보 기자 고바야카와 히데오는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의 정치활동가 중에서도 그 지략과 수완이 일개 황후의 위에 가는 자가 없었으니 황후는 실로 당대 뛰어난 인물이었다. 적이 인정한 능력, 그리고 적은 그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거한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치스럽고 무능한 왕비와 우유부단한 남편이라는 이미지는 바로 그 적이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를 130년 동안 우리가 가져온 셈이죠. 영상을 끝내기 전에 고종의 어제행록에서 한 문장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황후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찍 용단을 내려 내 역적을 제때에 처형하지 않아서 끝내 을미년에 천하만고에 있어 본 적이 없는 큰 변란을 일으키게 하고 말았다.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한 남편과 실행하려 했지만 먼저 살해당한 아내. 만약 을미사변이 없었다면 이 두 사람이 이끄는 조선은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경복궁 건천궁 오코루,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